여러분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과거 붐이었던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외국인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오늘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앨리슨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BTS와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여행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한국을 직접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으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특히 미국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말도 안 돼.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한국에서도 몇 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후 미국에서 다시 한번 현실을 마주하며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의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겪은 현실이 저를 한국으로 떠나게 만들었죠.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마케팅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미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너무 컸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였고 제가 살던 작은 원룸 월세는 $3,000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에 공과금, 식비, 교통비까지 합하면 생활비가 엄청났죠. 회사에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았지만 저축은커녕 한 달 한 달을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라고 하지만 직장 내 경쟁은 한국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출근은 아침 9시지만 상사의 눈에 들려면 일찍 나가야 했고 퇴근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는 10시가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이메일과 업무 메시지는 주말에도 계속 울렸고 휴가를 가더라도 업무를 체크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밤에 길을 걷는 것은 늘 긴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노숙자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았고 총기 사고는 너무 흔해서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낯선 남성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속해서 걸었지만 그 남성도 속도를 맞춰 걸었고 결국 저는 근처 카페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가게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는 결국 포기한 듯 떠났지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도 오랫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뉴욕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이 지옥 같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돈은 벌어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안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친구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업무 스트레스 이야기를 늘어놓을 그녀였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쳤고 말투까지 들떠 있었습니다. 앨리슨, 너 한국 한번 가봐야 해. 거긴 완전 다른 세상이야. 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게 좋아? 진짜야. 나 밤 12시 넘어서까지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소피아의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뉴욕의 밤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늦은 시간 홀로 걷는 것은 위험했고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봤는데 진료비가 몇 달러밖에 안 나왔어. 보험이 없어도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전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다녀오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무려 8,500달러가 나왔고 우리는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완전 기가 막혀. 지하철이 깨끗한 데다가 시간도 정확하고 버스랑 환승하면 추가 요금도 거의 없어. 우리 뉴욕에서는 지하철 한 번 탈 때마다 3달러 넘게 내야 하잖아. 이쯤 되니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 같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아? 물론 힘든 곳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만난 한국 직장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대. 우리처럼 주말까지 일하는 건 거의 없고 퇴근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살더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중 우연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쓴이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정착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낮에 친구 소피아가 들려준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고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살아본 외국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단 몇 줄 만에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고 높은 생활비와 끝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 기대감도 커졌지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은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일까? 공항을 나와 서울행 공항철도를 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차 내부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건데도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삼겹살을 제대로 된 식당에서 먹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하자 직원은 반찬을 여러 개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추가 반찬을 주문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찬은 무료니까 부족하면 더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숙소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길거리에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여성 혼자 밤거리를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문득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 속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는 내가 밤길을 걸어도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다. 그 글을 읽을 당시에는 그 감정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직접 한국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이 순간, 저는 그 글쓴이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다니.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 이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한국에서 살겠다고 결심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겪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한 편이라 미국에서도 종종 배탈이 나곤 했지만 이번에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럴 때 병원을 가야 하나?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잡는 것도 힘들고 보험이 있어도 병원비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진료 예약 없이도 바로 접수를 할 수 있었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증상을 듣고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위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저는 계산대로 가서 조심스럽게 비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총 의료 비용이 10,000원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진짜 이렇게 저렴한 거야?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한 번 다녀오면 기본적으로 몇백 달러는 나옵니다. 보험이 없으면 몇천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간단한 진료를 받아도 비용이 부담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사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았는데도 비용이 1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미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접근성이 높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다. 한국에서 보낸 2주 동안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했고 대중교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으며 병원에 가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뉴욕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여기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정착해서 사는 것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꿈 같은 2주가 끝나고 저는 다시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어.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뉴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했고 대중교통은 빠르고 깨끗했으며 병원비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으로 돌아온 이상 현실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높은 집세를 내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고 늘 위험한 밤거리를 조심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거리는 평소처럼 어두웠습니다. 집까지는 몇 블록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밤늦게 걸어가는 것은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이어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 가게로 뛰어들어가 몸을 숙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명이 들렸고 몇 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총격 사건으로 저희 집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을요. 총격이 벌어진 이유는 다툼이었고 가해자는 충동적으로 총을 꺼내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몇 분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만약 내가 총에 맞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혼자 밤길을 걸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 거기서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응급실에 가셨을 때 병원비가 무려 8,500달러가 나왔던 일이 있었잖아요.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이었고 저와 어머니는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몇 달 동안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 내가 한국에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비랑 약값까지 다 합쳐서 10달러도 안 들었어.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렴하단 말이니? 미국에서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비가 몇백 달러씩 나오는데. 응. 그리고 병원 접근성도 훨씬 좋아. 예약 없이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니까. 그날 이후 어머니도 점점 한국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국의 안전성과 생활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면서? 응, 진짜야. 새벽 2시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걸 봤어. 미국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고 부모님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점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것은 어렵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단다, 앨리슨.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잖아. 그리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살아온 곳이야. 이곳에서 친구들도 있고 모든 것이 익숙하잖니. 한국에서의 생활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자리 잡으면 부모님도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앨리슨, 너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남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를 응원할게.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결국 뉴욕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라도 한국으로 가겠다. 그 이후 저는 한국에서 정착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고 한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인 직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지원한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에 있는 한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한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서울의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한 달 동안 머물 원룸을 미리 계약해 둔 상태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외국인 직원을 위한 주거 지원을 제공해 준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뉴욕에서 지내던 비싼 월세의 좁은 방과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세가 뉴욕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고 간단히 방을 정리한 후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거리 풍경은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안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길을 걸을 때마다 경계를 늦출 수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걱정 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었구나. 순간 실감이 나지 않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제가 입사한 곳은 외국계 기업과 협업하는 한국의 글로벌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한국의 직장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때는 언제든 이메일이 울렸고 주말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환경일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회사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들이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회사 근처 공원을 잠시 산책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미국에서는 점심을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여기서는 다들 밥을 먹는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사무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팀장님께 물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나요? 팀장님은 놀랍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퇴근했으면 집에서 쉬어야죠. 급한 일 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이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슨, 한국에서는 잘 지내고 있니?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해도 뉴욕에 계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응, 엄마, 회사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고 생활도 괜찮아. 그래, 다행이구나.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이야기하렴. 응, 엄마도 건강 조심해. 아프면 꼭 병원 가고. 그 말을 하며 저는 문득 부모님을 다시 한번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엄마,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꼭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어.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가끔 미국을 다녀올 때마다 저는 한국이 제게 더 편안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뉴욕에 대한 향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진정한 코리안 드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안전한 나라인 한국에서 함께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만한 동네를 알려주세요. 그곳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전한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 향연으로 종합 2위라는 쾌거를 달성한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고 있는 사쿠라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처음 피겨를 시작한 건 단순히 예뻐 보여서였습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겨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정말 어려운 스포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프를 하다가 계속 넘어지고 연습이 끝날 때마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멋진 선수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처음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음 위에서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백조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점프 하나하나가 우아했고 스핀을 할 때는 시간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연기를 마무리한 뒤 그녀가 환하게 웃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피겨스케이팅을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점프를 익히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을 넘어졌고 온몸에 멍이 드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말을 되새기며 다시 빙판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려면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빙판 위에서 예쁘게 스케이트를 타는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피겨를 본격적으로 배우려면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유소년 클럽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피겨를 배우는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클럽에서는 스케이트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점프와 스핀 같은 기본 기술은 물론이고 발레와 현대무용도 같이 배웁니다. 피겨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예술적인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을 아름답게 만드는 연습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매년 기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상위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훈련도 꽤 힘듭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 빙상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시 스케이트를 신고 저녁까지 연습합니다. 주말에는 보통 하루 종일 훈련하고 방학 때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과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피겨는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입니다. 빙상장 이용료, 코칭비, 의상 제작비, 음악 편집비까지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시지만 가끔은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스케이트화만 해도 몇십만 엔이 넘고 성장할 때마다 새 장비를 사야 하니까요. 또 대회 참가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쿠라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는 괜찮아.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를 빙상장까지 데려다 주시고 연습이 끝나면 피곤하실 텐데도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힘들다고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힘든 훈련을 이어가던 중 코치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견학할 기회가 생겼어. 가보고 싶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니.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쇼트트랙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얼빈에 도착한 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동계 스포츠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혼성 2000m 계주 경기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압도적인 속도로 질주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1500m와 남자 1500m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냈고 여자 500m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금, 은, 동메달을 모두 휩쓰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피겨스케이팅 경기는 저에게 더욱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니까요.
한국의 김채연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점프 하나하나가 우아했고 빙판 위에서 마치 공기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차준환 선수의 경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자 선수의 연기는 처음 직접 봤는데 차준환 선수의 점프와 스피는 너무 힘이 넘치면서도 깔끔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연이어 금메달을 따내면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무려 금메달 15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며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의 엄청난 실력과 정신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에는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 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보고 경험한 한국 선수들의 금메달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저와 친구들은 코치님들의 인솔하에 여러 빙상장을 돌며 훈련과 경기 운영 방식을 견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쇼트트랙과 아이스하키 같은 종목도 함께 보며 각 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쇼트트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훈련 견학을 다녀온 후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연습을 시작하려던 순간 빙상장 관계자가 다가와 갑자기 훈련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정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빙상장 측에서는 빙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직접 본 빙판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얼음 위에 살짝 물기가 있는 정도였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 차례가 되자마자 갑자기 정비가 필요하다며 연습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친구의 말투가 점점 낮아지며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한국팀이 나간 뒤에는 정비도 없이 그대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연습을 계속했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팀 코치진이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빙상장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을 위한 정비였다면 정비를 완료한 후에 다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국 선수들은 충분한 연습도 하지 못한 채 빙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너무 잘하니까 일부러 연습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경기장에서 봤던 한국 선수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충분한 연습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다니. 그들의 정신력은 대체 얼마나 강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숙소가 선수촌에서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너희 그거 알아? 한국팀 숙소만 선수촌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 경기장에서 나오던 중 같이 견학을 다니던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응, 따로 신청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설마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나? 아니면 따돌림 같은 거 당하는 거야? 각자 추측이 오갔지만 정답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코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코치님께서는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한국 선수들도 다른 나라 선수들이랑 같은 선수촌에 배정됐었어. 그런데 숙소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결국 따로 숙소를 구한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친구들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숙소 상태가 안 좋았다니 얼마나 심했길래 숙소를 옮긴 거예요? 정확히는 나도 들은 이야기지만 기본적인 시설이 너무 낡았고 특히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선수들이 찬물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수들이 머무는 곳인데 온수도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이 정말 중요한데 찬물 샤워를 하면서 경기를 준비했다는 거야.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소년 선수들이지만
매일 훈련을 하면서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훈련 후에는 몸을 풀어줘야 근육이 경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대회 기간 동안 그런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단이 결국 숙소를 새로 구해서 선수들을 그쪽으로 이동시킨 거야. 한국 선수들은 처음 배정된 숙소에서 생활하면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경기장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고 선수들을 이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선수들이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 해결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이 선수촌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숙소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른 친구가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다며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 혹시 한국팀 도시락 이야기 들었어? 도시락? 응.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들이 먹는 도시락이 화제가 됐다더라. 왜? 그게 다른 나라 선수들이 보고 엄청 부러워했대. 그 말을 듣자 친구들이 모두 궁금하다는 듯이 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숙소를 옮기면서 식단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하려고 직접 도시락을 준비했대. 근데 그게 선수들 영양을 다 고려해서 만든 거라 엄청 맛있고 균형도 잘 맞췄다고 하더라고. 진짜? 응. 그래서 선수촌에서 이 도시락 이야기가 퍼졌나 봐.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우리도 저렇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던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선수들이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견학에서 가장 기대했던 종목인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코치님과 함께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빠르게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경기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점프를 할 때도, 스텝을 밟을 때도, 스핀을 돌 때도 관객석에서는 작은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마친 후에는 엄청난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선수들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중들은 잡담을 하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관객들은 경기 도중 의도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뭐야,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 가장 심한 방해가 벌어졌습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점프와 점프 사이의 연결 동작, 즉 브릿지 구간은 연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구간에서 관객들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국 관객 일부가 이 순간마다 일부러 박수를 치거나 함성을 지르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 이건 대놓고 방해하는 거잖아. 저도 모르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특히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의 연기 때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녀가 점프를 뛰려고 준비하는 순간 갑자기 관객석에서 손뼉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가오리 선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집중력으로 끝까지 자신의 연기를 완성했고 마지막까지 우아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김채연 선수의 차례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가 점프를 하려는 순간 일부 관객들이 더 큰 목소리로 수군거리거나 핸드폰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채연 선수는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스텝은 단단했고 스피는 완벽했습니다. 아무리 관객들이 방해해도 김채연 선수는 빙판 위에서 오롯이 자신의 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선수구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1위는 일본 선수, 1위 사카모토 가오리, 2위 김채연. 결과를 보자 일본 응원석에서 큰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위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묘했습니다. 김채연 선수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뭐지?
왜 나는 가오리 선수를 응원하면서도 김채연 선수의 연기에 더 감탄하고 있지? 김채연 선수의 점프는 가벼웠고 회전은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연기에는 이상한 마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힘, 빙판 위에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그녀가 점프를 할 때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김채연 선수 뭔가 특별한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선수의 멋진 경기를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프리스케이팅이 시작되기 전 저는 두 선수의 대결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가오리 선수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김채연 선수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실수했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역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기 시작. 먼저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가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모든 점프를 무난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연기 도중 마지막에 작은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훌륭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점수가 발표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제 김채연 선수 차례다. 김채연 선수가 빙판 위에 서자 경기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고 주변의 소음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감싸자 빙판 위에는 금빛 그림자가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마치 그녀만을 위한 무대가 만들어진 것처럼 김채연 선수는 단단한 표정으로 자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스케이트 날을 밀어내며 속도를 올리더니 도약하는 순간 그녀는 공기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빙판 위에 떠오른 깃털 같았습니다. 회전하는 동안 완벽한 중심을 유지했고 착지할 때는 충격 없이 스르륵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프. 이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컴비네이션. 고난도 점프 기술이었습니다. 한 번의 착지에서 다시 힘을 모아 또 한 번 도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빙판 위에 선이 그어지듯 착지 후 흐트러짐 없이 이어지는 다음 동작.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경쾌했지만 가벼웠습니다. 마치 음악의 일부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연아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제2의 김연아, 이건 그냥 수식어가 아니었어. 그녀의 연기에는 김연아 선수가 보여줬던 그 특유의 감성이 스며 있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것을 넘어서 스케이팅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스텝 시퀀스가 시작되자 그녀는 빙판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까지 섬세하게 표현되는 감정,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동작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핀, 그녀의 몸이 중심을 축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마지막 한 바퀴에서 정지한 순간 관중석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의 마지막, 그녀는 우아하게 한 손을 들어 올리며 마무리했습니다. 단 몇 초의 정적. 그러나 그 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전체가 터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도 손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점수가 발표되기 전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김채연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기는 했지만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오리 선수도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었기에 점수 차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채연, 총점 1위, 금메달 확정.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 멍해졌습니다. 정말 역전해버린 거야? 그렇습니다. 김채연 선수는 완벽한 연기로 가오리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채연 선수의 연기에 감탄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같은 일본 선수인 가오리 선수가 1위를 지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연기를 넘어 김채연 선수는 빙판 위에서 한 편의 예술을 완성했고 그 결과가 그대로 점수에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환호성 속에서 김채연 선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정을 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김채연 선수 정말 대단하다. 저는 가오리 선수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김채연 선수, 당신이 오늘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빙판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기를 보고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울림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코치님의 지인을 통해 저는 김채연 선수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한 순간 저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방해에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연기할 수 있어요? 김채연 선수는 제 질문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준비한 것에 집중하면 돼. 빙판 위에서는 오직 나 자신만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어떻게 가느냐였습니다. 방해가 있든 힘든 상황이 있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라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김채연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아이스링크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러자 김채연 선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만나자. 그녀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방해가 있든 나는 내가 준비한 것에 집중할 거야. 빙판 위에서 오직 제 자신만을 믿고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김채연 선수와 같은 무대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통해 저는 단순히 경기 운영 방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러 왔지만 결국 가장 큰 가르침을 얻은 것은 빙판 위에서 버티는 법, 그리고 진정한 선수로서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대회 내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쇼트트랙 훈련을 방해받고 선수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의 노골적인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이란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모든 한국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25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